자, 이제 매크로를 좀 정립해 볼까요? 거시경제적 전체 틀을 점검해봐야지 또 다음 전략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입니다. 안영진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급락 아니면 급등입니다. 냉탕 아니면 온탕이고 샤워할 때도 이 물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만 매크로 이슈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대외 그렇죠. 이슈들이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일단 한숨은 돌렸다고 하는데 보도에 따라서 지금 막 춤추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외 변수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이슈가 터지고 봉합이 될 때마다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일단 뭐 전쟁의 가능성을 조금은 일축을 했고 또 병력을 약간의 후퇴 일부 병력을 철수한다라는 계획을 밝혀서 시장은 좀 반응을 했는데 네. 여전히 뭐 미국 측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철군에 대한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검증해야 된다. 네, 막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아직 불씨는 남아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 올림픽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어찌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그리고 러시아로 대표는 되지만 러시아, 중국이랑 결탁해 있는 이쪽 진영 그렇죠. 그리고 진영 대 진영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방 측에서는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자국민들을 철수하는 그러니까 네. 빠져나오게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지금 한창 그 거의 뭐 최대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베이징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까지 아직 며칠 남았죠. 그래서 그렇죠. 일주일 정도 남았다는 걸 감안을 하면 역시 뭐 2월 16일 오전 10시라고 침공 일시에 대해서 상당히 뭐 외신들의 보도가 있지만 네.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다라는 생각을 베이스로 좀 시장을 계속 좀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전체는 다 아니더라도 일단은 우크라이나를 좀 쪼개는 형태 뭐 그런 추측들은 전략적으로 보고서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친러시아계가 네네. 있는 쪽을 이렇게 약간 어우러서 전면적인 건 아니더라도 국지적으로는 뭐 이렇게 위협을 아직은 상존해 있다 뭐 이 정도. 다만 어떤 고점이라는 건 하이피크를 봤잖아요. 네. 뭐 당장 뭐 전쟁이 날 것처럼 네, 얘기가 나올 네. 때의 숫자들, 뭐 미국 국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환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일단 한번 봤기 때문에 뭐 다시 그거를 경신하지 않는 이상은 왔다 갔다 고안해서 조금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 연동돼서 같이 막 움직였던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에너지 시장의 유가인데, 유가는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뭐 배럴당 100달러 얘기들이 오가다가 네.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도출되니까 좀 빨리 오르는 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또 다시 떨어지는 그렇죠. 4% 내줬는데 그래도 아직 배럴에 92달러 선이잖아요. 유가는 어떨까요? WTI 100달러 콜이 자꾸 나오던데. 참 원자재 시장만큼 어려운 시장은 또 없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투기적인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펀더멘탈로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죠. 전쟁이라는 뭐 사상 초유의 뭐 이런 상황을 앞두고 그게 뭐 실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결국 불확실성의 불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면서 어떤 원자재 특히나 이제 뭐 에너지 가격 쪽에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그쪽 지역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품목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네. 대해서 보면 직접적으로는 천연가스가 있겠죠. 네. 러시아가 뭐 유럽에 공급하는 물량이 거의 40% 가까이가 되니까요.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라는 게 지금 뭐 추운 날씨라든지 또는 에너지야말로 어떤 국가안보와 직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안보와 관련된 지정학적 불안이 나올 때마다 에너지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나 이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은 봉합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이 든다면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뭐 유가라든지 또 에너지 원자재 가격 측면에서의 좀 급등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상징적인 숫자죠. 100달러에 대해서는 계속 좀 염두를 해두고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여지나 그 이후에 이런 변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란 핵 협정에 대한 다시금 뭐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조금 더 진보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란이 여러 가지 제재를 받았을 때는 국제 상품 시장에서 또 원유의 공급자 역할 상당히 좀 큰 포션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제외된 상태에서도 유가 급등이 수급 미스매치에 의해서 나타났다면 다시금 이란이 국제 원유 시장에서 공급자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또 유가에 조금은 아래쪽으로 열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 그 이후에는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더해지는 국면, 이렇게 좀 국면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일단 짧게는 조금 상승 압박이 좀 더 세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우리도 아까 리오프닝이라는 주제를 많이 꺼내드렸지만 미국은 드라이빙 시즌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연료 또 수요가 있을 거고 그게 그렇죠. 또 유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뭐 봐야 되겠고. 네. 자, 어쨌거나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최근에 커머더티에 대한 이렇게 매수 시각을 계속 제시를 좀 하던데 아무래도 그것이 또 물가에도 분명히 직접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주에 1월 CPI 소비자 물가가 뭐 40년대 최고치. 맞습니다. 요즘 뭐 뻑하면 40년이지 몇십 년이죠. 어제 그 몇 년 만에 최고치라는 개념 중에 미국 서부에 1200년 만에 가뭄. 이제는 뭐 100년도 아니에요. 1200년 뭐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번외 얘기지만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에서 어제 또 공급자 물가, 생산자 물가도 네. 나왔지만 인플레이션 치는 쉽게 꺾이진 않겠죠. 그럴 걸로 봅니다. 저희가 뭐 이 프로그램의 서두에서도 제목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리스크에 주목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리스크, 두 번째가 지정학 리스크, 세 번째가 이제 금리 리스크. 금리. 그래서 지정학 리스크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고 인플레이션이야말로 뭐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얼마나 수요하느냐, 뭐 공급 쪽은 얼마나 되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유가라든지 또 뭐 물류 대란, 뭐 원활하게 수급이 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공급 측 요인인 거고 또 수요단에서는 지금 리오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 환경인데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금리에도 직결이 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얘기는 각국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금리를 인상시키게 하는 요인이고 그러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에는 이 금리가 올라간다는 요소는 미래에 대한 할인율을 떨구는 요소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체만으로도 뭐 저희 뭐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많은데 실제 뭐 엔드 유저 단에서 주가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고 바라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뭐 다들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뭐 역시나 아직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과 진단이 가능합니다. 2월에는 미국의 연준 FOMC가 없죠. 3월에 50bp 올릴까요? 저는 뭐 가능할 걸로 봅니다. 가능할 걸로 보고 사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50bp보다는 25bp로 빈도 높게 올리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이 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 충격을 덜 주는 그렇습니다. 선에서. 일단 첫 번째는 시장 충격을 덜 줘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뭐 50bp를 올린다는 이야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억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준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도 접근을 하지만 경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고용을 늘려야 되고 또 하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빅스텝으로 가져간다면 그 이후에 어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선 최대한 금리를 올리되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을 하되 최대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이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게 더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 뭐 워낙에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도 50bp를 계속해서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다. 근데 네. 그 뭐 개인적인 의견은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매하게 막 시장 일각에서는 100bp 그것 좀 과도한 것 같고 75bp 막 이렇게 인상해 버리면 모르죠. 뭐 어떻게 할지는. 지금 뭐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50bp. 근데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거의 100bp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50bp 하면 이게 그 다음 회의인 이 5월 달에 5월 달에 또 올리고 6월 달에 또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뭐 충분히 상반기 동안에 75bp 인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50bp를 올리게 된다면 한 번에 막 강력한 임팩트를 준 이후에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또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그래서 저기 할 것 같긴 해요. 예, 왜냐하면 이 경로를 봐야 되죠. 금리를 만진 다음에 매달 올리는 경우, 뭐 이게 미국 스타일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로 추적을 해갖고 3개월 뭐 몇 개월 이렇게 텀을 그렇죠. 보니까. 자, 오늘 중국 우리 시각으로는 10시 30분 잠시 후에 1시간 뒤에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 맞습니다. 발표됩니다. 제가 지금 보는 화면에서는 이전치가 10.3%, 이번에 예상치는 9.5. 물론 이 연율이나 뭐 전년 대비 또 다르겠죠. 소비자 물가 지표도 나오네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중국에서 볼까요? 보셔야 되는 건 생산자 물가가 더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미국으로 넘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 지표를 보는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에 거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네. 지표를 많이 보고요. 그럴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중국에서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미국은 세계 수요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생산자 물가 그리고 그게 파급 효과를 거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보곤 하는데 동시에 같이. 그렇죠. 근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일단 쇼크가 났었고 근데 생산자 물가,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오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저희는 피크아웃에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정점을 네, 다다랐다. 이미 2개월 전부터 숫자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개월 동안에는 숫자는 기저효과에서 낮아지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3개월 연속 낮아질 걸로 보는데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미치고 있다. 근데 시장에서 관심 있어 하는 건 방향성보다는 그 강도거든요. 네. 그래서 모멘텀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래서 이 모멘텀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게 얼마만큼 지속성을 갖는가에 대한 힌트를 이번 1시간 뒤에 발표가 될 중국의 PPI에서 보면 결국 그게 시차를 거쳐서 미국의 CPI까지도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너무나 시장에서는 악재가 산재해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나마 오늘 뭐 러시아 전쟁 가능성이 좀 완화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결국 이 물가의 피크아웃 가능성을 시장 입장에서 보면 악재의 피크아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투자자분들이 아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그렇죠.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서두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에 금리 이슈를 오늘 화두로 주셨으니까 자 중국의 생산자 물가 잘 확인해 보시고 오늘 여기까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애널리스트 안영진 연구원이 시장 전체 그림을 조금 정립해 주셨네요. 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